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나는 혼자입니까? 나는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그걸 몰랐을까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옛날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산골마을 한겨울. 사흘째 연기가 끊긴 굴뚝 하나. 그 집 안에서 작은 나무말을 손에 꼭 쥔 채 쓰러져 있던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설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경기도 산골마을에는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웃집 굴뚝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짓는 연기가 오르면 오늘도 무사하다는 뜻이고, 연기가 없으면 누군가 문을 두드리러 가는 것이 이 마을의 오래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박 씨의 집, 그 굴뚝에서 사흘째 연기가 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마 및 고드름이 어른 팔뚝만큼 굵어진 것도 알았고, 이형을 덮은 지붕 위에 눈이 쌓인 채 그대로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먼저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영감, 원래 사람 싫어하잖아.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의 평생이 그 짧은 한마디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삿짐을 등에 진 나그네가 마을 어귀를 지나던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산 너머 고을에서 배와 소금을 팔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낯선 마을이었고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나그네의 눈에 박 씨의 집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은 낡은 집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굴뚝이었습니다. 연기가 없었습니다. 이 추위에. 나그네는 별다른 생각 없이 살인문을 밀었습니다. 그저 인지상정이었습니다. 이 겨울에 사흘째 연기가 없는 집이라면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우물은 꽁꽁 얼어붙어 두레박이 그 위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고, 장독대 항아리들도 지프로 감싼 채 기울어진 것들이 여럿이었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나그네가 방문을 밀어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바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궁이는 채도 남지 않을 만큼 식어 있었고 방바닥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닥 위에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나그네가 달려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가늘고 얕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부랴부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젖은 나무를 억지로 붙여가며 연기부터 올렸습니다. 온기가 돌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때 나그네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박 씨의 손이었습니다. 굳게 쥐어진 그 손 안에 작은 것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손때가 까맣게 베어있는 작은 나무 말마이였습니다. 어른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꽉 찰만한 크기였는데 누군가 공을 들여 깎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귀와 갈기까지 섬세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어 빛은 바랬고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박 씨가 저토록 꽉 쥐고 있는 것이 나그네는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시경쯤 지나 박 씨가 눈을 떴습니다. 나그네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번 바라보다가 천장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왔소?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멈칫하다 산 너머 고을 이름을 댔습니다.
박 씨는 그렇소. 짧게 받고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됩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크고 뜨거운 것을 품고 있어도 상대의 눈에 닿지 않으면 그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나그네는 그날 밤 박 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겨울 산길이 험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이 노인을 혼자 두고 가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방 안을 살피는 동안 나그네는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사는 집인데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에의 길에 제사상을 차린 흔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절을 올린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다녀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밥을 두 사람 몫으로 지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이 겨울을 이 넓은 집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 마음,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 사람들이 있는데 왜인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기분. 어느 저녁, 나그네의 시선이 또 나무말에 머물렀습니다. 박 씨는 낮에도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고 밥을 먹을 때도 옆에 두었습니다. 나그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르신?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이미 질문을 걷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 박 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내가 깎은 것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구를 위해 깎은 것인지, 왜 아직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인지. 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감히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네 글자 안에 차마 건드려선 안 될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그네는 여전히 박 씨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만 신세를 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붙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 씨는 나그네가 거기 있는 것을 아예 없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밥을 지으면 두 몫을 놓았고 나무를 패면 두 사람분을 팼지만 그것이 배려인지 습관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그저 눈치를 보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했습니다. 얼어붙은 우물을 깼습니다. 기울어진 장독대를 바로 세웠습니다. 이영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렸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됐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함께 지내는 사이 박 씨의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에 쌓인 것들, 밥상 앞에서 보내는 긴 침묵들, 그리고 가끔 나그네와 눈이 마주쳤을 때 박 씨가 잠깐 보여주는 표정들.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한양으로 올라간 지 올해였습니다. 처음엔 1년에 한 번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2해에 한 번이 되었고 이제는 명절이 와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멀리 남쪽 고을로 시집을 갔습니다. 지리댁 어른들 눈치를 보느라 친정에 자주 올 처지가 못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기일이 돌아오면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데 그 넓은 상을 박 씨 혼자 차리고 혼자 절을 올린 것이 벌써 3해째였습니다. 나그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박 씨가 직접 한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제사상 흔적, 그리고 절을 올린 자리가 단 하나뿐인 것을 나그네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제삿날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까? 박 씨는 대답 대신 빈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나그네의 머릿속에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부모의 제삿날조차 찾아오지 않게 되는 것일까? 무슨 큰 원한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런데 박 씨를 며칠 지켜본 나그네의 눈에 이 노인이 나쁜 사람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겨울인데도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음식을 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거나 험한 말을 내뱉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말이 없었습니다. 지독하리 많지 말이 없었습니다. 밥이 맛있어도 말이 없었고, 날이 풀려도 말이 없었고, 나그네가 무언가를 물어도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마치 말 한마디에 세금이라도 묻는 것처럼.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박씨가 불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괜히 말을 걸기가 어려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박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그네를 보지 않은 채로였습니다. 그 아이가 10살 무렵이었소. 나그네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내기가 끝난 여름 저녁이었다고 했습니다. 온종일 논에서 허리를 굽히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살인문 앞에 아들이 서 있었다고. 손에 나무말을 들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어린 아들의 발등이 모깃불 연기에 새카매져 있었다고. 박씨는 거기서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나그네는 그 다음이 당연히 따뜻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이어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어서 들어가 자거라. 그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던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지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그냥 지나쳐 들어갔다고. 왜 그랬느냐고 나그네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씨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은 손이었습니다. 평생 흙을 쥐고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다 펴졌다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모진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다가섰다가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처음부터 다가서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혼인을 하던 날 이야기를 박씨가 꺼낸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 세게 불어 창호지가 우는 밤이었고 박씨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그냥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혼인하던 날 박씨는 사랑채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잔치 마당은 시끄럽고 사람들이 북적거렸지만 정작 박씨는 그 한복판에 있지 않았다고. 아들 내외가 큰절을 올리러 사랑채로 들어왔을 때 박씨는 고개만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다고. 앞으로 어미 말 잘 들어라. 아들 내외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씨는 입술을 달싹거렸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그런데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잘 살아라. 그 세 글자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나그네는 그 말을 들으며 밥상을 붙들고 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살면서 그런 적이 없었던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상하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한 척 넘어간 적이. 나그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씨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걸려있던 것을 별 생각 없이 내뱉듯이. 그이가 죽으면서 나한테 뭔가 전해달라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못 찾겠소. 그이란 아내였습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나그네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임종차리에서 아내가 무언가를 남겼는데 그것을 박씨가 어딘가에 두었다가 잊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 수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씨의 얼굴을 보니 더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그네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장지문 뒤
구석에 밀어 넣어진 낡은 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그네는 그 앞에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남의 집 살림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그냥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함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씨가 뜰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가까이 가서 보니 박 씨의 시선이 멀리 고갯머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양 쪽 방향이었습니다. 나그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언제 오십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처마 끝 고드름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지고 또 한 방울이 떨어지고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좋아하지 않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슬프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은, 마치 오래전에 이미 받아들인 사실을 그냥 꺼내놓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평생을 울고 싶을 때마다 억눌러 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가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장삭길을 너무 오래 비워두었습니다. 산 너머 고을에서 기다리는 거래처도 있었고 집에 두고 온 식솔도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아침 일찍 짐을 꾸렸습니다. 박 씨는 마당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붙잡지도 잘 가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발걸음이 살인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마음에 걸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며칠 전 무심코 꺼냈던 그 말. 아내가 임종차리에서 무언가를 전해달라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던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가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 씨가 나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께서 남기신 것 함께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박 씨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 살림에 참견 말라. 나그네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살인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갯마루에 눈이 새로 쌓여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만에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찾아줄 수 있겠소. 나그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씨는 나그네를 보지 않고 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한 말을 스스로 거두는 것이 쉽지 않은 듯 턱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지문을 열었습니다. 문 뒤 구석에 밀려있던 낡은 함이 나왔습니다. 먼지가 손등에 두텁게 묻어났습니다. 박 씨는 그 함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것을 여는 것이 두려운 듯 했습니다. 나그네가 먼저 손을 뻗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박 씨 스스로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만에 박 씨가 무릎을 꿇고 함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느리게 뚜껑으로 향했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은 그 손이 처음으로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내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놀이개 하나, 다 헤어진 버선 한 켤레, 그리고 접혀진 보자기 한 장. 박 씨는 하나씩 꺼내어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다 내려놓고 또 오래 바라보다 내려놓고 그러다 한 바닥에 손이 닿았습니다. 종이였습니다.
빛이 바랜 편지 한 장이 한 바닥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 씨가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되어 종이 귀퉁이가 바스러질 것처럼 약해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것을 펼쳐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가 이상하다 싶어 박 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박 씨는 편지를 들고 있었지만 눈이 글자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를 모르십니까?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었습니다. 서당에 다닌 적도, 글을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가 몇 해째 이 함 안에 있었는데 각 씨는 그것을 한 글자도 읽지 못한 채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혹은 읽어달라 부탁할 사람이 곁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도움을 청하지 못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오래 외면하게 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언가가 달라질까봐 그냥 모른 척 덮어두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편지를 나그네 쪽으로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나그네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눈이 첫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나그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나머지를 훑었습니다. 나그네는 한참 동안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그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인 것입니다. 박 씨가 나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빛에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불안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오래된 기대인지. 박 씨가 몸을 바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읽으시오. 나그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다 읽으시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가 평생 그런 목소리를 쓸 때는 딱 한 가지 경우였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일 때였습니다. 나그네는 편지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에 녹아 흐르듯 눈에 고였던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서야 나그네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벌어진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박 씨가 아내를 잃은 것도, 자식들이 떠난 것도, 그리고 이 편지가 지금껏 읽히지 못한 채 함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향해 흘러오고 있었음을. 나그네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에는 불타는 소리만 있었고 그 위로 나그네의 목소리가 얹혔습니다. 박 씨는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편지였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이웃집 안악에게 받아쓰게 한 것이라고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손을 움직일 힘이 없어 말로 불러주었다고. 그러니 글씨는 남의 것이지만 말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나그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늘 같은 말을 했다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 설명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서 당신이 직접 말해주기를 기다렸는데 끝내 그 말이 오지 않아서 그렇게 기다리다 먼저 눈을 감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의 목소리가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새벽마다 일어나 아이들 신발을 아궁이 불가에 가져다 말려 놓았다는 것을, 추운 날 아이들이 찬 신발을 신지 않게 하려고 당신이 먼저 일어나 그것을 불 옆에 두었다는 것을, 아이들은 그것이 저절로 따뜻해진 줄 알았다고. 아이가 열병으로 알아누웠던 겨울밤, 당신이 밤새 마당을 서성이다 새벽녘에야 방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아이 곁에 앉아 있으면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서 마당에 나가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은 그날 밤 아버지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다고. 나무말을 깎던 날 손가락을 칼에 베어 피를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아들이 갖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도 시킨 것도 아닌데 당신이 먼저 나무를 골라 혼자 깎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 깎고 나서도 아들 손에 직접 쥐어주지 못하고 그냥 방 앞에 두었다는 것을. 나그네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불이 조금 더 타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등을 세우고 있던 몸이 아주 조금씩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박 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이가 알고 있었구나.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평생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아내만은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것.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박 씨가 그 긴 세월을 버텨온 것은 어쩌면 아내가 곁에서 말없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그네가 한동안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 편지를 아드님께 전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께서 바라신 것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셨으니.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세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세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체념,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전한들 아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두려움, 그리고 혹여 거절당할까봐 먼저 포기해버리는 오래된 버릇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이 나 뱃살에 조금씩 녹아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굳어있던 것이 녹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한번 녹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그네의 시선이 박 씨 무릎 위로 향했습니다. 박 씨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나무말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왜 이렇게 꼭 쥐고 계십니까? 박 씨가 나무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두고 간 것이오. 나그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고 갔다 하심은 한양 갈 때요. 짐을 꾸리다 흘린 것이오. 그걸 내가 줍고 못 버렸소. 나그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드님이 일부러 버리고 간 것이라 여기셨습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은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짐이 많았고 어린 시절 장난감은 자연히 뒤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마 까맣게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 씨는 그것을 버림으로 읽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그 나무 말과 함께 버려진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못 버린 것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증거를 아들이 돌아오면 내밀 수 있도록. 그런데 정작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박 씨는 그것을 쥔 채 혼자 늙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가장 아픈 것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놓아버리면 그 상처마저 없어질 것 같아서 아픔조차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고갯마루 눈이 거쳐 길이 열렸습니다. 나그네가 짐을 추스르고 살인문을 나서려는데 박 씨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평생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던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고맙소.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그 두 글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평생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들이 그 두 글자 안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해줄 수 있겠소. 그 편지. 나그네가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박 씨는 나그네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당 끝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노인이 살면서 처음으로 내보이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나그네가 다가가 두 손으로 편지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서 나그네의 뒷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말은 여전히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꽉 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나그네가 고갯마루를 넘어 사라지자 박 씨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굴뚝 위로 하얀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연기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았습니다. 오늘도 저 집은 무사하다고. 박 씨는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둘은 전혀 다른 것인데 받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느껴집니다. 전해지지 않은 마음은 없는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곁에 말은 없어도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나 스스로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삼켜버린 말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말들이 쌓이면 어느 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리가 됩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살면서 말 못하고 삼켜버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속 박 씨처럼 말보다 마음이 먼저인 분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지 못해 생기는 오해와 상처들. 오늘 이야기가 그 거리를 조금이나마 좁혀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